아이들의 웃음이 반짝거립니다. 세상으로 내려온 빛처럼 주위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만약 이 웃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을 잃은 아이들, 영혼의 살인 아동학대입니다. 준이는 친구들이랑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하는 5살 아이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아주 작은 것에도 깔깔대며 웃는 밝은 아이입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또래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방긋방긋 웃어주던 준이가 이제는 선생님의 시선을 자꾸 피하려 했습니다. 그 웃음 많던 아이의 얼굴엔 어느새 어두운 그늘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소와 다른 모습의 아이, 학대로 드리워진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위생불량이거나 발달 및 신체 건강상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주의가 산만하고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언어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미흡할 수 있으며 억압된 분노와 적대감으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우울해하거나 반대로 공격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습 성취도가 낮고 거칠게 행동하기도 하며 자신의 부모에겐 무감각하거나 별 반응이 없는 대신에 다른 성인에게 지나친 관심과 애정을 구하기도 합니다. 달라진 아이의 모습,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준이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헤어져서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랑 단 둘이 살고 있는 준이. 준이가 기댈 수 있고 준이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어른은 오직 아빠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준이는 아빠를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빠와 마주칠 때마다 준이의 몸과 마음이 하나 둘 멍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아동학대.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일 것입니다. 야, 놀러 와봐. 너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 했어, 안 했어?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말 안 들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7일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소년 및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즉, 갓난아기부터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약 19,000여 건으로 2001년 신고 건수의 4배를 훌쩍 넘었으며 피해 아동 보호 건수 역시 약 11,000여 건으로 매년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 건수의 경우 2001년 686건에서 2015년 약 4,90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주, 일본, 미국의 높은 신고 의무자 신고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전체 신고 건수의 29%에 불과합니다.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동에게 학대를 저지르는 학대 행위자는 부모, 타인, 친인척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 중 부모로부터 가해지는 학대가 약 80%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와 같이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심히 관찰해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차가운 폭력에 아이는 소리 없이 떨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다치게 될까요? 아빠는 최근 직장을 잃은 후로 거의 술에 취해 있습니다. 준이를 보자마자 아빠는 준이를 때리고 욕하고 폭언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준이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아빠에게만 안 보이는 투명인간이요. 안녕하세요. 예. 다녀오셨어요? 아동학대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며 아들의 허벅지와 등을 휴대손으로 때려 멍들게 한 아빠가 법원에서 벌금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언어적 폭력 행위,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사례로 12세와 13세 자매에게 죽으라며 정서학대를 하고 위협한 친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학대 처벌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과거 한 노인이 귀가하던 한 여자아이에게 뽀뽀를 했다가 벌금 1,500만 원을 부과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 등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등의 유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임,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들을 1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편의에 의해 아동학대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아동학대는 한 가지만 발생하기보다 여러 종류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정서학대와 방임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정서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복학대는 전체 피해 아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이 겪게 되는 후유증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대가 발생하는 빈도 역시 거의 매일 일어난다가 24.3%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일회성이 16.1%,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순으로 학대가 반복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는 동안 버거운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자라게 될 아이들, 이들에게 비춰진 이 세상은 점점 그 색을 잃어갈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후유증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인해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 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에 이르는 신체 손상과 중추신경계나 지능, 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 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과 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 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를 일으킬 수 있는 심리, 정서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성학대 역시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동의 학령정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경우 악몽,
수면장애, 성적놀이, 자유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 행동, 퇴행행동, 분리불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아동의 경우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부정적 신체상, 교우관계 곤란, 체육시간 기피,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를, 청소년기 아동의 경우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잦은 싸움, 다툼, 교우관계 곤란, 부정적인 신체상, 약물남용, 불신감, 성에 대한 혼란, 임신, 자살, 해리의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아동학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동학대는 특별한 가정에서 특별한 이유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벌어진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경제적, 사회적인 스트레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등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이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 아동이 어른으로 성장한 후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강력범죄자들 중 부모의 이혼, 외도, 불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성장기에 학대를 받은 이들이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릴 적 한순간의 작은 상처로 덮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 사회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있으며 주위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높게 날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유년 시절을 지켜주는 것,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준이에게 다가간 선생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준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이제 괜찮을 거야.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또래의 친구들처럼 큰 소리를 내며 울지도 못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잘못한 걸까요? 옷으로 몸을 가린다. 구타의 흔적이 있다. 옷이 계절과 맞지 않다. 집에 가기를 두려워한다. 장기간 결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신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의 신호에 답해주세요.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아이와 아이 가족 모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이를 지키는 전화 112. 과거의 경우 아동을 미숙한 어른의 미안성품, 욕구를 위해 무조건 때를 쓰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으며 아동에 대한 모든 것은 어른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양육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대 행위자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특성들 가운데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잠재 능력을 가진 변화 가능한 존재이며 자신만의 관심과 욕구를 가진 단 하나뿐인 존재로 이해하고 아동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견해, 희망과 욕구가 어른과 다를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동 중심의 양육에서부터 아동학대 예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시작으로 아동을 권리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기본적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는 법적 책임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입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가입한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인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아동복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건강하고 밝은 장난꾸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서야 막을 수 있다. 이런 좀 의무감? 그림자를 통해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평상시 때 아동학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평소에는 소홀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간접 체험하면서 많은 어떤 광고 효과도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과 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국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과 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 설치 운영,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관할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며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고 접수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신고전화 112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접수합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아동의 인적 정보와 학대 의심 내용을 받아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합니다. 둘째는 현장조사와 사례 판단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수행합니다. 신고된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요. 이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로 조치 결정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학대의 경중에 따라 여러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피해 아동의 경우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의뢰,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을 진행합니다. 학대 행위자는 접근 금지와 친권, 후견인 제한, 상담이나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하기도 하며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사례 개입의 마지막 절차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피해 아동은 상황에 맞게 상담이나 의료적 지원, 심리치료, 학습,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며 학대 행위자에게도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및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도 건강한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해 상담, 가족 치유, 가정 지원,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내밀어준 세심한 손길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치유받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되찾아줄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신고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던 아이. 시끄러운 교실이 아이에겐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아이의 집엔 편안한 휴식도 따뜻한 보살핌도 없습니다. 차가운 몸을 한껏 웅크려봐도 아이를 찾아오는 다정한 손길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장 가까운 이들이 아이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더 씌워질 때마다 점점 더 커다란 흉터가 아이의 몸과 마음을 덮어갑니다. 아이는 길고 무서운 밤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아이를 쓰다듬는 아빠의 손길은 사랑 대신 비뚤어진 욕망으로 아이를 짓밟습니다. 소름 끼치게 싫은 그 손길들이 아이를 아프게 합니다.
고통의 날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마음은 시들고 아이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지금 어디에선가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받는 아이의 소리 없는 외침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들리지 않나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의미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이들 곁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아이들의 모습을 비교적 쉽게 지켜볼 수 있는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자 직군은 직군별로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관련 직군 및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사 직군은 보육교직원, 유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가 해당되며 의료인 직군은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의료인,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관련 직군 및 공무원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 아이돌범위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실행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6년 5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이 확대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처벌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면 곧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를 맞고 잠을 자던 집안에 방치된 아이들, 부모의 자식학대,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아이고 잘하죠. 잘 다녀와. 너 오늘 민정이 엄마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 안 일어나? 다녀와. 우리 아이고. 너 좀 맞아야겠다, 어? 됐어요. 여기 와. 어? 이렇게 못해? 싫어. 어우, 꼴보기 싫어. 나가. 어우, 답답해. 어우, 내가 진짜 못 살아. 어우, 시간이 도대체 뭐야? 누구세요? 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엄마를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조사, 사례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체학대의 경우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핥히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 대부분의 화상 자국도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며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서학대의 경우 발견이 어려워 아동에 대한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거나 우울해하고 좋지 못한 언행을 사용할 때 의심해봐야 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행동, 성적 방종 현상 등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방임의 경우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출석 및 결석 등으로 비교적 쉽게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에게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상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진술 오염을 막기 위해 직접 학대를 조사하거나 캐묻지 않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안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에게서 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응급 상황의 경우 아동의 안전 및 신병을 먼저 조치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후 현장 조사 및 사례 개입, 사후 지원 및 서비스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가능한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야 하며 진술 오염을 막기 위해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될 경우 아동이 겪게 되는 고통과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준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매주마다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상담 선생님과 생활이 어려운 준이네를 위해 생필품을 주시는 주민센터 분들, 아빠가 술을 끊게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이 준이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 모든 분들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준이는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신나게 놀며 작은 것에도 깔깔대며 웃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으로 준이는 친구들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준이의 마음에도 따뜻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잘못된 훈육이 원인인데, 예를 들어 물리적인 체벌뿐 아니라 장기간 서 있게 하기, 다투기, 따돌리기, 몸을 거칠게 흔드는 행위와 폭언, 공포 분위기 조성 등이 있습니다. 훈계를 빙자하여 체벌한 아동학대 사건들에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 아동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형례법에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시에는 형량의 2분의 1 가중처벌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및 운영이 금지되며
중상해 및 상습 학대 행위자는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 제도를 강화하여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권이 강화되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로 신권 제한과 격리 등이 가능하게 되며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제도가 도입되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알고 보면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인 셈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도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동을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시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인 신체학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과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학대,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교육,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흔히 알고 있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대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중에 작고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웃들, 어른들의 관심이죠.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되시나요? 바로 전국 국번 없이 24시간 112로 신고해주세요. 혹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지킴콜 112 앱을 이용하여 학대 징후나 신고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신원 노출이 걱정되신다고요?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이지킴콜 112. 가정 내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112.